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악취 제어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됐던 김동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악취 제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 악취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악취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악취 관리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제목에서 보이는 악취 제어와 똑같은 얘기로 악취가 발생을 하기 전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악취가 만약에 발생됐다면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악취는 사실은 만들고 나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들기 이전에 미리미리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일단은 악취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부터 한번 알아보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제어에 정확히 정의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악취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기체 상태 물질인데 사람에게 자극,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갖다 악취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취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각이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특정의 냄새가 좋다고 느껴지는 거고 그때는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겠죠. 때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다고 느껴지면 그건 악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느껴지는 불쾌감이 혐오하거나 악취를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하더라도 똑같은 냄새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냄새 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이거는 악취다 불쾌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예전에 출퇴근을 할 때 저는 서울 공판장이라는 곳에 출퇴근을 하면서 집에 지나갈 때는 인덕원 사거리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저녁 퇴근 시간에 그 인덕원 사거리라는 곳을 지금 없어졌지만은 거기 가면은 거기 오뚜기 라면 공장이 있었어요. 라면, 카레라이스 뭐 그런 거죠. 오뚜기 카레 많이 듣죠. 특정 상품 거기서 넣었지만은 그래서 그 카레 공장 앞에 딱 지나가면은 저녁 시간에 저는 퇴근하는 무렵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딱 지나가면은 그 카레 향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배도 고프니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쓱 지나가다 냄새가 오늘 카레 먹어야지 막 이상 생각이 막 도는 거죠. 엔돌핀이 돋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느껴지는 게 내가 느끼는 냄새는 그 냄새는 좋은 냄새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24시간 그 냄새를 맡으니까 아주 골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악취가 되는 거죠. 이렇듯이 자기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아무리 좋다고 좋은 향기야 뭐 이건 괜찮은 거야 뭔가 주자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지. 그럼 나한테 느낌이 나는 이 냄새 싫어 너무 오래 맡아서 싫어 그럼 그건 악취라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냄새는 냄새인데 하여튼 싫은 냄새가 악취고 그거는 개개인의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거나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어떤 평균화된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악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악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악취에 대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억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령으로 지어놓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어요. 일본이나 미국은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계 최초로 실시를 했고 여기 일본이죠. 그래서 악취에 대한 규제는 미국이 시작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법에다 집어넣고 하는 거는 일본이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언제 했냐? 1970년도에 했어요. 우린 지금부터 50년 전 얘기죠.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냐? 2005년서부터 악취 방지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전에 그러면 냄새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비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기방지법이라는 게 대기보전법이라는 게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서 다루는 것이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자동차에서 매연 나는 거 이런 걸 다루는 법이에요.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뭐라고 관리했냐면 생활 악취라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아예 법으로 여기도 보전법이죠. 악취 방지법으로 하나를 법을 독립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악취 방지법 해가지고 법에 들어와가지고 별도로 이 악취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환경법 시절에는 그러면 악취에 대한 얘기가 생활악취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처럼 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불합리한 면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상화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2005년서부터는 악취 방지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별도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출, 악취를 내보낼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지만 환경법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업체가 그 시설이, 그 농장이, 퇴비 공장이 얼마를 배출하느냐고 개념을 봅니다. 폐수도 배출로 보고 냄새도 배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에 대해서도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치를 초과해서 더 많은 양, 더 많은 농도를 갖다가 배출하게 되면은 그때는 행정 처분하겠다 이 얘기예요. 어떤 식의 기준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 해가지고 복합압치와 지정압치가 있는데 지정압치라는 거는 크게 개의치는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은 지정물질,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다, 뭐 스테이렌, 스틸렌이라, 그다음에 알데히드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 유니트를 갖다가 지정물질이라고 그래요. 지정물질에 대한 것도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장에다 들어드리지는 않아요. 암모니아 1ppm 이거는 누구한테냐?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있는 공장에다가는 이 집은 암모니아만 나와 했을 때 지정물질을 갖다 놓고 이 공장에는 두 물질이 나와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가 나와 그러면 그것만을 갖다가 타켓으로 해가지고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물질 이건 그래서 압취 배출법이 처음에 이 압취 방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일반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장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공단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별의별 냄새가 나는 화학적인 악취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공장장에서 나올 때는 지정 악취 물질에 대해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축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악취 종류가 너무 다양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복합 악취라고 합니다. 실제로 축사에서 양논 농장에서 실제로 나는 냄새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적게는 한 30가지, 많게는 한 200가지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냄새나는 물질들이 악취가 되든 향기가 되든 간에 짬뽕으로 나올 때는 이런 걸 두고서 복합적인 거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성분을 구별하진 않습니다. 성분을 구별하진 않고 이에 대해 가지고 복합 악취에 대해 가지고 배출 허용 기준에 꼭 나오는 게 희석 배율에 의해 가지고 컨트롤합니다. 희석 배율. 희석 배율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희석 배율이라는 얘기는 맑은 공기와 몇 배를 희석을 했을 때 냄새를 느낄 수가 없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희석 배율 몇 배를 그러니까 15 이하다 그러면 15배만 맑은 공기하고 희석을 시키면 냄새를 못 느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대부분 우리는 축사의 경우에서는 여기 보니까 배출구하고 부지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축사의 경우는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사에서 혹은 뭐 퇴비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악취 방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굴뚝을 이렇게 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높아지게 돼 가지고 지상에서 5m가 돼 가지고 악취를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한쪽으로 배출한 시설이 있을 때는 배출구라는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여러분들하고 논지가 되는 부분들이 배출구가 보통 이렇게 축사가 이렇게 있으면 축사가 있으면은 지금 농장 같은 경우에 여기 배출구가 팬들이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높이 자체가 지상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5m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5m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배출구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규제는 이것도 배출구로 보겠다라고 지금 하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배출구가 되지 않는데 왜냐? 5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한정적인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축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부지 경계선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맑은 공기로 희석을 했을 때 못 느끼는 정도가 15배라는 얘기가 부지 경계선에서는 성립이 되는 거고 배출구를 만약에 특정하게 여기에 냄새가 나는 거를 전부 다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스크라바라는 걸 시설을 갖다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굴뚝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데 이 굴뚝의 높이를 재보니까 5m가 훨씬 초과해서 넘어가더라. 그럼 여기가 배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냄새를 갖다가 포집을 합니다. 그때는 500배,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500배를 갖다 허용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출구는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고 악취 처리 장치에서 나오는 곳이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높게 허용 기준을 보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인 축사에는 그렇게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축사에서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축사는 부지 경계선에서 15 이하를 갖다가 희석을 했을 때
냄새가 안 나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 거는 축사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물질이 하나하나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체크해가지고 결과를 할 수도 없고 그건 부정한 방법이고 오직 배출구가 아니라 축사 부지 경계선에서 복합압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합압추는 희석 배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구나. 희석 배수가 15배 미만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축사가 내가 땅이 넓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축사가 여기 요렇게 있는데 내 실질적인 땅이 여기는 농장 부지 해가지고 농장이 들어있는 집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 앞에 도로가 있고 여기 밭을 다 샀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 민원에는 집이 여기 있어요. 민원 내는 사람들이. 그런데 부지 경계선이라는 게 이 경우는 어디가 될까요? 이거 내 땅이고 이거 내 땅이에요. 그때 부지 경계선이라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민원이라고 가장 최접점 혹은 관측 지점이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측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부지내라고 부지 경계선이라는 건 나의 소유 부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축사에 해당 부지의 부지 경계선이 부지예요. 운이 나빠가지고 내 옆에다가 이렇게 내 부지는 농장 부지는 이렇게 지번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여기 마을들이 여기 있는데 마을 가운데로 이렇게 도로가 하나 흘러가요. 이런 경우 부지경계선이 어떠냐? 이게 부지경계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경계선이라는 개념은 나의 소유지 전체의 경계가 아니라 축사가 앉아있는 그 땅의 부지, 그 땅에 해당 부지의 경계선이다. 그래서 지금 보실 거는 부지경계선 15에 대한 주소를 해주면 되겠다. 15배. 맑은 공기로 희석을 15배만 하면 무슨 냄새든지 안 난다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공기 희석을 갖다가 해가지고 희석 배율을 만들고 공기 희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갖다가 복합압추는 공기 희석 관능법이라는 방법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봤던 부지경계선 15 이하가 돼야 되겠다. 그럼 공기 희석 관능법이 어떻게 하는 거야? 관능법입니다. 관능은 사람이 오감에서 관능을 하는 것이고 그 관능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 부지에서 이게 아니고 여기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부지 경계선에서 이게를 뜬다 이런 저 압추를 포집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농장주 입회를 한 다음에 요 지점 그날따라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민원이는 여기 있지만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가장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요 지점이겠죠. 이 지점에 와가지고 비닐팩에다가 은박지로 된 비닐팩 안쪽에다가 거기다가 펌프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있는 공기를 담아요. 공기를 채집을 합니다.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한 4,5,000cc 정도를 갖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냄새나는 공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 뜨는 방법이 틀렸어. 그거 지적을 해버리면 뜰 수가 없는 거죠. 이 뜨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담배 피면서 그걸 포집을 한다. 그럼 담배 연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하는데 옆에 뭐 커다란 건설 장비가 중장비가 하나 지나가요. 그래서 매연을 잔뜩 내. 그 매연 냄새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첩청하러 왔는데 그 여자가 향수를 몸에 막 뿌리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여기서 냄새를 여기서 채집을 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농장주의 그 입회하에 동의하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만한 백에다가 비닐백에다가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팽창을 시켜가지고 공기를 뜹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가요. 사무실에 혹은 대학에 가가지고 여기서 관계없는 사람한테 이걸 냄새를 맡아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냥 여기 있는 거 당연히 포집해온 공기가 탁 맡아가지고 냄새 나나 물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나겠죠. 나니까 민원이 있었겠지. 그냥 나 그러면은 희석 배출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을 3명, 5명, 7명 이렇게 홀수 단위로 세워놓고 갖다가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맑은 공기를 갖다가 한 통씩을 줘요. 예를 들자면은 1리터짜리 맑은 공기백을 주고서 그걸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맑은 공기니까 냄새 납니까? 그러면 다 안 난다고 하는 게 정상이죠. 안 난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가지고 온 이 공기를 이 포집해온 공기를 갖다가 1mm를 추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리터, 즉 1000리터짜리, 1000ml짜리 자기가 맡고 있는 갑돌이가 맡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1ml를 해가지고 꼭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 되겠죠? 1000배가 되는 거잖아요. 1000배 희석할 때 냄새 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2ml 집어넣어. 한 더 집어넣어. 그러면 500배 1이 되겠죠. 1000에 대해서 2ml니까 500배. 이런 식으로 그럼 다 못 느껴. 그럼 나중에는 10ml 정도가 들어가면 10ml 들어가면 100배예요. 그 100배 정도인데 그래도 못 느낀다. 그 100배가 돼도 못 느낀다. 그럼 10ml가 아니라 한 100ml를 집어넣어. 그 100ml 집어넣으면은 1000에 대해가지고 100이니까 10대 1이 되는 거죠. 그게 10배 희석되는데 나 냄새나. 그 냄새는 향수가 되든 무슨 냄새가 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냄새가 나냐 안 나냐만 묻지 무슨 냄새냐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공기를 희석시키는 배율의 관능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나는 10배에서 손들고 어떤 사람은 20배에서 손들고 어떤 사람은 15에서 손들고 그럼 세 사람이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게 희석 배율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지독할수록 너무 냄새가 지독하면은 요거를 1000에다가 1mm만 탁 집어넣어도 딱 나온다. 나는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희석 배수가 얼마 되냐? 다 같이 냄새 난다고 손들어 버리면은 그럼 희석 배수가 1000배예요. 냄새 그만큼 진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제가 이건 예를 들어서 한 거고 농장 말고 퇴비공장, 액비장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희석 배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1000도 나오고 10,000도 나옵니다. 흔히 보게 되면은 10,000 같은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우리 비지 경계선이기 때문에 밖에 외부에서 많은 공기가 섞였기 때문에 15 정도는 해가지고 하는데 15 정도의 공기가 어느 정도의 냄새일까?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채취하는 게 다 달라집니다. 15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축사 안에서 내부에서 쟀을 때 축사 안에라는 거는 축사에 여기서 배출구가 있는데 이 배출구가 있는 정도에서 쟀을 때 대략 500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 밖에서 물론 부지에 가까우면 금방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지 경계선에 보면 한 1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나온 냄새의 정도는 어차피 다 안에 끌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을 여기 와서 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진만 하고 이쪽에 제3의 건물이나 장소에 가가지고 다른 시간대에서 나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재는 것을 갖다가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기희석 관능법 혹은 간접 관능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아까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게 대기환경 보존으로 생활 악취를 다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을 이게 다른 건물에 있는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세웠어요. 사람들을 한 5명 정도를 여기다 세워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냄새 나냐? 안 나냐? 냄새가 나는데 어느 정도로 나느냐? 뭐 죽겠느냐? 아니면은 뭐 냄새 나는데 그냥 인정할 만해? 무슨 냄새인지는 알겠어. 냄새 전혀 없는데 그래서 0, 1, 2, 3, 4, 5를 나눠가지고 2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여기 서서 냄새를 맡으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축사를 보고 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냄새가 벌써 각인이 돼가지고 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틀렸다라고 지금은 보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뭐라고 하느냐? 직접 관능법이라고 해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기희석 관능법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가지고 제3의 장소였기 때문에 간접 관능법 또는 그냥 공기희석 관능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거를 가리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민원이 하도 치밀어가지고 저렇게 악식 포집을 하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떠가세요 하면 안 된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냄새 난다고 내가 스스로 좀 알아 더 잘해볼까라고 여기다가 향수를 잔뜩 뿌려놔. 그러면 여기서 포집을 해버리면 그 향수 냄새도 다 잡힌 거예요. 그걸 제3의 장소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냄새나 안 나나 물은데 향기가 나도 냄새 납니다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냄새를 갖다가 방향제라고 그러죠. 향수라든가 냄새나는 물건으로 여기를 채워가지고 냄새가 없자고 나의 노력은 가승하지만 간접받는 것, 즉 공기희석 관능법을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꼭 똥냄새뿐만 아니라 모든 냄새를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버리면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그 사람들이 근처에서 누가 담배 펴도 안 되는 거고 사람 몸에 향기가 나도 안 되는 거고 트럭이나 경운기 같은 게 지나가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조건들을 사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에 대한 부분은 차견이 좀 이해를 하고 문제는 이렇게까지 되질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와요. 왜? 바람이 이렇게도 불고 저렇게도 불고 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포집하는 시간도 다르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이제 환경법 쪽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아까 축사에 있는 배출구가 되어 있는 여기 저 배기팬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30cm 떨어져가지고 악취 포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축사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저 질병 예방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축사 부지 내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뜨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 500 이하가 돼야 되겠다라고 배출구에 대한 기준은 5m 이상의 굴뚝 같은 게 아니라 집중적인 곳이 아니라 본사 배기편 같은 것도 적용을 할 예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쉽지만은. 그래서 저 복합악취 500 이하가 이제는 외부에서의 그 경계선의 15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복합악취 500 이하가 각 본사마다 벽면 배기편에서 안 되게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고 혹시라도 비료 생산 시설로 해가지고 액비 생산 시설을 갖춰가지고 허가받는 집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돼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암모니아 기준을 배출 기준을 30ppm 비료 공장입니다. 이걸 받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배출구에 대한 악취방지법에 대한 부분으로 있는 배출구 500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퇴비시설, 액비시설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지금 곧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비료 생산 시설이라든가 액비라든가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비료 생산 시설 생산업 등록을 하라고 그러죠. 액비 살포 비용을 받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적용은 꼭 어차피 생산 시설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강화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구나라고 하고 그때도 와가지고 직접 냄새 나는 거 아니고 기계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기계는 단위로 보는 것뿐이고 복합악취는 공기이석 관련법으로 떠가지고 한다. 그 떠가지고 한 번 하면 그 경비가 얼마 정도 나겠습니까? 한 1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민원만 했다고 해서 그거 매번 채취하고 뜨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지자체 예산과 쫓아오지 못해요. 1년에 한두 차례이죠. 그래서 자기만 그러나 딴 사람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대로 민원이 나도 지방지정에서는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통제하고 어떻게 막으려고 하지 처벌하려고 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악성이 돼버리면 처벌 기준이 되겠죠. 자, 그거는 악취가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냄새가 제가 하고 싶은 말, 냄새가 왜 나느냐? 냄새가 왜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안 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그림 보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사에서 나오는 게 돼지니까 양동에서 나오고 있는 게 먹는 사료가 똥이 그 안에 사료 내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있다면은 단백질은 뭘 구성되냐면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미노산은 사료가 덜 소화된 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미노산이 부패균을 만나게 되면은 냄새가 나요. 요렇게. 그러나 단순히 가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사료가 딱딱하고 있었는데 물에다 가만히 내비두면 점점점 불어지겠죠? 그러면서 부서질 거예요. 그걸 두고서 가수분해라고 얘기해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부서지는 거예요. 단순히 물에 의해 가지고 부서져가지고 물과 섞이는 형태가 되면 이때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지금 칠해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패균이 건드렸을 때는 냄새가 나는 거고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 멜카탄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가수분해가 되면 그냥 단순 분해가 되면 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무취해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생각하면 그럼 간단해져요. 얘를 없애면 되겠네? 아니면 부패 환경이 안 되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악취가 안 납니다. 냄새하고 악취는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냄새는 많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에는 시스테닌, 메치오닌, 올레닌,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가 사료 내에 중요하게 여기고 필수 아미노산에는 10대 아미노산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시스틴이나 메치오닌 같은 경우에는 부패균이 딱 건드리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어버리냐면 단백질 종류에서 이렇게 황화수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메칠 멜카탄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 언더라인이 여기 빠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 언더라인이 굉장히 커요. 아미노산, 전분, 당분 얘들도 부패균을 만나게 되면은
꼭 이런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전분, 당분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만나게 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소적인 많은 것도 일어나지만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휘발성 지방산이라고 나옵니다. 휘발성 지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 약자를 보게 되면 VFA라고 불러요. 볼레타립 패트 애시드. 그래서 휘발성 지방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종류는 많아요. 휘발성 지방산 종류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써놓은 게 여기 3개. 뷰틸릭 애시드, 발레릭 애시드, 프로포닉 애시드. 이렇게 이런 애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공기, 사람이 이렇게 숨 쉬는 이것도 무게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기의 분자량 하니까 옛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는데 평균적으로 공기의 분자량은 한 30g per 몰이에요. 몰당 이렇게 지금 난다고 해요. 이걸 두고 뭐냐면 MW, 몰리큘러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에어는 공기는 이 정도 가는데 VFA 분자량 정도는 어느 정도 되냐면 얘네들은 거의 300 수준이에요. 300g per 몰. 암모니아 NH3 요거는 얼마냐? 이건 14하고 3하고 더해가지고 얘는 17g per 몰. H2S 황화수소예요. 황화수소는 2하고 해가지고 34g per 몰. 공기가 30 정도이기 때문에 얘는 10배나 무겁고 얘는 가벼워요. 비교적 가볍고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축사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축사에서 여기 팬에서 나오는 공기들이 이 안에 축사 안이 덥기 때문에 겨울엔 더 많이 더워질 거고 여름에도 비슷하게 더울 거예요. 바로 나오면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바로 떠오릅니다. 쭉 올라가요. 항상 축사에서 나올 때는 더운 공기에 밀려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도망가요. 근데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공기가 비슷하니까 나와가지고 온도가 있으니까 더운 공기가 나오니까 같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섞이고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 안에 대류 현상에 의해 가지고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외부보다도 안에 있는 공기가 덥기 때문에 딱 밀어내면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에베레스트산, 한라산, 백두산, 백선 꼭대기에 눈이 7월 돼도 잘 안 녹잖아요. 그와 같이 100m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2도 정도씩 떨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가 대충 한 8km 정도 상공을 날아요. 국내선은, 제트기가. 그 다음에 국제선은 한 10km 정도를 다녀요. 그래서 밖에 혹시 보신 분 모르겠는데 그 비행기 타면 안에 이렇게 판넬이 나오잖아요. 현재 외기 온도. 그거 보면은 마이너스 38도, 마이너스 40도예요. 8km 정도 상공에 올라가면 그렇게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듯이 이 공기가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얘네들 이렇게 무거운 애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이 바깥 외부보다도 공기가 뜨뜻하기 때문에 쭉 올라가요. 근데 100m 올라가면 당장 온도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온도를 잊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거우니까 떨어져요. 누가? VFA가. 그래서 축사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축사 옆에서는 이런 애들은 못 느낍니다. 바로 공기 중에서 떠버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변 온도가 비슷해지는 계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얘는 그렇게 멀리 못 떠나가요. 바로 내려와 버리고. 한겨울에는 여기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이 춥기 때문에 한참 갔다가 그 다음에 추워지면 떨어져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는 경우가 돼버리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공기가 멀리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가냐? 여기 산 너머에 여기 아파트 단지까지 이렇게 넘어가요. 500m, 1km 넘어갑니다. 그 원인이 되는 애들이 계속 암모니아 같은 건 휙 날아가 버리고 황화수도 거의 비슷하게 날아가 버리니까 안 되는데 문제는 이런 VFA는 무겁기 때문에 얘들이죠. 얘네들이 무겁기 때문에 꼭 멀리 가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주변에 바로 퍼져버릴 것이고 겨울철에는 주변에서보다도 축사에서 밀려나오는 게 한 20, 30도 온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가 바람 부는 대로 저 멀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냄새가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데 얘가 어떤 냄새일까? 하고 제가 물어보면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황화수는 구린내가 나요. 구수한 여러 방귀 뀌는 냄새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따끔따끔한데 걔네들은 이 아래 여러분들 퇴비장에서 퇴비 뒤집을 때 푹 나는 게 그게 암모니아예요. 그런 건 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얘들도 있는데 얘들 냄새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액체, 무거운 가스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어떤 냄새냐? 여름철, 요즘 여름철이니까 여러분들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뭐 쉰 냄새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발꼬린내. 이런 냄새들이 이 휘발성 지방산의 냄새입니다. 그냥 방구 냄새가 아니에요. 쿡 찌르기도 하지만 아주 무겁게 배인 냄새들. 그래서 축사에 잘못되어 있는 축사에는 부패균들이 많아버리게 되면 일반적인 축사가 부패균이 잘 살기 좋은 조건이에요. 온도 20도에서 30도 사이가 되지 먹을 거 많지 하루만 지나면 부패균들이 득식을 해요. 그럴 때 내는 게 이런 것도 내지만 이런 것도 낸다. 그래서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찌르는 축사일수록 얘네들이 더 왕성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축사 안에다가 이런 옷을 입고서 들어갔을 때 몸에 배이는 냄새가 얘들이에요. 그래서 몸에 배이지 않고 축사에서 냄새가 돼지 냄새 좀 있네?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옷 하나 툭툭 털고 점심 먹으러 짜장면집에 갔는데 옆 사람이 말 안 한다. 그건 가벼운 냄새예요. 빠져나가는 냄새예요. 근데 얘들은 무거운 냄새들은 이렇게 분장이 높은 애들은 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취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암모니아, 물론 악취가 그 중에서 성분을 따진다면은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전부가 악취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실제 주변 민원인들이라든가 주변인들이라든가 관계되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실제 보통의 악취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바로 주범이 얘네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되고 깨끗한 축사도 냄새 있어요. 하지만 그 냄새는 멀리 가지를 않고 바로 창문 밖에 나오면은 휙 날아서 올라가 버리고 그런 축사 내부에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방역복 하나 정도만 입고 갔다가 툴툴 떨어버리면은 짜장면집에 가도 김치찌개집에 가도 옆 사람이 잘 모를 정도 이 가벼운 냄새들은 우리가 지금 문제시되는 냄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하면 어쨌든 간에 모든 거는 다 부패균 때문에 생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악취 발생 원인 이렇게 보면은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기전으로 해서 만들어지느냐 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요. 습도도 높아요. 이게 언제죠? 아마 요즘 가을이 좀 들었지만 지금 바로 요때쯤 바로 직전쯤 될 겁니다. 장마철에 곰팡이가 잘 쓰는 조건이 딱 악취가 제일 잘 만들어지는 온도고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디서 있느냐? 돼지 축사 안에서 항상 이 조건이 돼요. 그래서 돼지는 약간의 다습한 동물이에요. 거기다가 돼지 축사 내부의 온도가 다시 체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시 20몇 도 이상은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불들이 굉장히 그때 왕성하게 악취가 발생을 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량이 20에서부터 아주 가벼운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300에서 좀 무거운 것들이 물질들이 냄새가 공기 중에서 10배나 무거운데 옵니다. 왜? 대류 현상 때문에 와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코에 점막에 녹아 들어가면은 점막이 어떻게 돼서 냄새 맡는 그 수용기가 그게 물에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에 녹아서 점액층에서 녹아가지고 사람이 감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취 물질들은 다 물에 일단은 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뒤에 가가지고 얘기했지만은 발생을 안 시키는 거는 부패균을 차단하는 게 안 시키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생겼다 그러면은 쟤네들은 물로 충분히 잡을 수도 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돈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돈 분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개분이나 우분 쪽에서는 암모니아성이 좀 많아요. 다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다 납니다. 근데 비교적 돈분 쪽에서는 바로 속세에 있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VFA 성분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휘발성 지방산. 그래서 휘발성 지방산은 냄새 분자량이 300 정도 되고 얘네들이 꼬린내가 나고 누린내가 나고 쉰내가 나고 옷에 베이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누가 만드는 거냐면 부패미생물들이 분해 증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뭘 원료로 하냐? 똥을 원료로 하고 사료를 원료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먹고 큰 애들. 그래서 부패미생물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한겨울하고 한여름하고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 똥덩어리가 한겨울에 똥덩어리가 밖에 돼지 이동하다가 통로에 떨어졌어요. 냄새 날까요? 안 나요. 왜? 부패미생물이 못 건드려. 추워서 얘네들이 못 살아요. 근데 그 똥덩어리가 축사 내부에 있다 그러면 얼씨구나고 건드려 썩힌단 말이죠. 이와 같이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온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먹이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차단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부패 미생물들이 활동을 안 하게 하는 방법
아예 걔네들 죽이든지, 아니면 먹이를 갖다가 똥을 싹싹 치워가지고 굶겨버리든지, 아니면 냉동을 확 시켜버려. 근데 냉동시키면 돼지 어떻게 일러? 안 되니까 그건 못하겠고. 그런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얘네들이 먹고 클 수 있는 영양물질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지가 먹어가지고 소화 많이 시켜가지고 나오는 영양물질을 적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미생물질을 갖다가 급이시켜가지고 소화력을 더 향상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똥의 양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미 나와 있는 똥을 바로바로 치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도 저것도 다른데 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전체를 요것도 해서 조금 줄이고 요것도 해서 조금 줄이고 이렇게 조금 줄여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면 아까도 잠깐 봤다시피 돼지는 VFA가 많고 닭이나 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암모니아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것도 하나 있지만은 썩어 들어가는 현기적인 환경이냐 아니면 공기가 아주 순환이 잘 돼가지고 호기적인 환경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호기적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불쾌치가 훨씬 적어집니다. 왜? 요게 적기 때문에. 휘발성 지방산이 적기 때문에. 톡 쏘는 냄새 날지언정 요게 휘발성 지방산이 무겁고 꼬린내나고 찌린내나고 이런 것들이 적어서 악취를 넣는 거, 썩히면 썩힐수록 부패 미생물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썩는 미생물은 다 현기성 환경을 가지는 부패 미생물들인데 얘네들이 많게 되면 당연히 악취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은 호기성 미생물 쪽으로 이용을 해줘야지만 썩히질 않고, 그렇게 되면은 불쾌치가 적어지는 데서 악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휘발성 지방산이 도대체가 얘네들이 분자량이 높은 얼마인지는 알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느끼길래 그래? 이걸 보면은 암모니아 많이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1.5ppm 정도가 있으면 사람이 감지를 한다고 해요. 1.5ppm 정도가 있으면 아이고 암모니아 냄새가 있네? 이게 많아지면 점점 찌그러지겠죠? 근데 이소발리르 게시드 같은 거, 이게 VFA죠. 그 중에 하나 더 있잖아요. 얘네들은 0.000078ppm. 그러니까 얘는 ppb로 봐야 되겠죠. ppb 0.78 ppb 정도만 있어도 사람이 냄새를 느껴요. 아주 소량으로도. 그래서 실제 축사에서 암모니아가 100이 나오고 얘는 1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느끼는 강도는 얘는 67이라고 느끼고 얘는 13,000이라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똑같이 악취를 줄이는 건 좋은데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느냐? 얘네가 발생 않게끔 포인트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호기성 발효라든가 이런 식으로 쫓아 들어가야지 얘가 발효가 안 되는 것이지, 썩도록 내팽개쳐 들이면 한없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악취 강도하고 이거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히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내가 축사 주변에 와가지고 악취 포집을 해봤는데 딱 15에 걸렸어.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네. 내가 그럼 축사를 확 반으로 줄여버려. 그래서 10동이 있는데 돼지를 다 안 기르고 5동만 길러. 그러면 이거 반으로 줄일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악취 농도를 반으로 줄이려고 그러면 10분의 1로 없애줘야지만, 그러니까 10동 중에서 9동을 포기를 해야 한 동만 가져야 10분 반이 줄었다고 사람이 느껴요. 그래서 이게 로그 함수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골치 아파지죠? 옛날부터 배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10의 지수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악취가 반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10분의 1로 줄여져야지 떨어진다. 그만큼 발생도 어렵지만 한번 발생하면 해결하기도 어려운 게 악취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구나. 로그 함수로 움직이는구나.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 돼지가 크는 곳에서는 냄새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넌센스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일단 발생을 시켜놓으면 이걸 없애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얘기 드리지만 악취는 발생을 안 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악취가 생겼는데 그거를 제거하려고 든다 그러면 이거 완벽 제거를 못 시켜요. 일단 발생하게 되면. 어느 순간 완벽 제거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미 발생한 악취에 대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가장 효과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지, 집들이 저쪽에 있으니까 방지 시설을 어디다가 놔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이걸 물로 씻을까? 약품으로 씻을까? 그러면 거기서 폐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폐수가 나오고,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취 일단은 발생을 시켜놓으면은 그걸 없앤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과도한 설비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물로 씻으면 된다고 아까 저도 잠깐 얘기했어요. 왜? 악취 물이 잘 녹고 물에 녹으니까 코에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로 씻으면 좋은데 물로 씻었어요. 악취 많이 줄었어. 그럼 물은 어쩌자는 얘기예요? 답이 안 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악취 대부분 물로 씻는 게 옳아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폐수 처리장이 있고 정화방류 시설이 있다고 하면 악취 처리하기 매우 용이해져요. 하지만 그게 없이는 물 처리가 수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악취 처리한다는 건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악취를 제어한다고 보게 되면은 발생 원 자체를 없애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연구 노력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방법을 여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발생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부패균이 활동하지 않게, 즉 썩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제거해야 되냐? 똥을 제거해줘야 돼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똥, 바닥에 있는 똥, 좌우지간에 똥을 제거를 해야 돼요. 악취 발생 원인이 되니까. 아니면 똥 자체를 완전 소화를 다 100% 시켜가지고 똥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유전적으로도 불가능하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돼지를 굶겨? 그럼 돼지 왜 길러?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나머지 것들인데 제발 그 중에서 썩긴 썩어도 얘까지 나올 정도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호기성으로 약간의 변화가 돼야지 현기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연구해두고, 어쨌든 간에 부패 미생물을 없애거나 죽이거나 굶기거나 똥을 빨리 빼버리거나 소화를 잘 시키거나 해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취 제거 말로만 한다고 하지 청소도 한 번 안 해, 똥도 안 끌어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미줄이 득실을 해가지고 똥가루가 막 잔뜩 나른다.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 같이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빅터치나이라는 유럽에 있는 독일 쪽에 있는 완전 그 축사 설비 회사예요. 여기서 닭도 하고 우사, 본사 다 커버하는데, 본사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하림 애들이 하림 그룹에서 돼지를 기르면서 실행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축사 안쪽입니다. 축사 안쪽에서 팬들로 해가지고 공기를 끌어내요. 바깥으로. 그래 밖으로 팬을 해가지고 쫙 끌어내면서 팬에 의해 틀어놓으면서 이 팬에 의해 가지고 요 단계를 여기 필터를 거치고 세 번 비쳐요. 첫 번째 필터에다가는 밖에서 이렇게 물 펌프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앞에다가 분산해줘요. 여러분들 쿨링 패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공기 중에서 먼지에 해당되는 거, 똥가루죠. 똥가루들이 날아가지고 여기에 붙어서 물하고 해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수중 펌프로 해가지고 다시 또 물을 쭉 올려가지고 도로 이렇게 내려주는 방법. 수중 펌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적극적으로 안개 분무를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공기 중에서 나오고 있는 똥가루 자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씻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구 그러냐면 피지컬 처리라고 해요. 물리적 처리예요. 물리적으로 물하고 똥가루하고 붙어가지고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화학적 처리를 합니다. 화학적 처리 뭐하냐면 황산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펌프로 해가지고 물을 트여서 여기 위에다 졸졸졸졸 흘려줍니다. 쿨링 패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암모니아성 가스가 나오던 것이 여기서 황산하고 만나가지고 중화돼가지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암모니아 가스는 여기서 잡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가 잡혔기 때문에 pH가 중성화된 것들을 남은 냄새는 VFA하고 관계되는 게 좀 남았어요. 걔네들이 나오는 거는 어디서 잡아주느냐? 요 밖에다가 나무 뿌리 같은 거를 잔뜩 층층을 놔가지고 소위 바이오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3단계로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바이오로지컬 처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콩과 식물의 뿌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여기도 가끔 물 주면 됩니다. 근데 습기가 충분히 온 거죠? 그럼 여기서 미생물들이 그 냄새를 밥으로 생각해서 유기물이니까 그걸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꾸게 되면은 냄새가 없다. 적극적 처리가 아니죠. 매우 소극적인 처리입니다. 발생은 된다고 가정하고 일단 발생된 거에서 먼지 처리하고 암모니아 처리하고 VF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똥가루 제거하고 굶기고 성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쓰러져서 나는 거니까 난 것에 대한 처리를 한다는 게 이런 식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나온 이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물.
청소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빼줘야 돼요. 여기서 황산해가지고 쓰는 거 여기도 얘도 주기적으로 빼줘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폐수 처리장이 없으면 안 돼요. 하다못해 액비장이라도 있어가지고 이거 액비 쓰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양이 문제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처리가 뒤에 처리 시설이 없으면서 이거 한다는 것도 넌센스고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 이천에 있는 양존장이에요. 하림 계열에 있는 양존장인데 지금 여기 밖에 보이는 게 여기 나무 부스러기가 막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지금 아까 앞서 설명했던 3차 처리 과정입니다. 아까 이런 처리 시설이 돈사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의 두께가 돼요. 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은 여기서 물을 뿌려줘가지고 여기다 안개분무를 시켜주고 여기서 먼지를 잡아주고 여기 바깥쪽입니다. 그 다음 칸은 여기는 황산으로 씻어주는 칸이고 물이 여기 졸졸졸 흐릅니다. 산이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는 그 나무뿌리를 충진하기 전이에요. 한 이 정도 두께 됩니다. 여기다가 차곡차곡 나무뿌리 같은 걸 충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또 통과시켜주면은 바이오 처리. 그래서 1차 물리적인 처리, 똥가루 잡는 처리죠. 물로. 그 다음 2차 화학적인 처리, 황산으로 암모니아 잡아주는 거고 중성이 된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의 이제 바이오로지컬 처리를 해주는 거죠. 중성이 안 돼버리면 바이오로지컬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중성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학적 처리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앞서 말했듯이 이 폐액을 처리할 수 있어야 이런 시설도 강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독일에 있는 사진이에요. 축사를 갖다 전부 다 천정배기를 시킵니다. 그 천정배기를 갖다 해놓고 한 번에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런 데 놓습니다. 안쪽에 보니까 이 액이 누리끼리 하게 되는 게 결국은 똥가루하고 막 섞인 거죠. 여기다가 이걸 황산액이에요. 황산액을 pH 4.3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계속 뿌려주는 겁니다. 모든 축산에서 나오는 공기를 이걸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하고 동시에 이 찌꺼기를 잡아준다는 얘기는 생각 처리가 잘 하죠. 그러면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거 하나씩 다 얹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축산과학원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본 농가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빅터치만에 대한 것도 빅터치만 회사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악취는 역시 테스트하고 역시 부딪히고 있구나. 근데 보다시피 주변에 보니까 이게 밭들이고 저 멀리는 이웃도 옆에 딱 농장이에요. 우리하고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달라요. 축산지대에는 축사가 몇 개씩 뚝뚝 떨어져서 있지 우리처럼 민가하고 붙어있고 마을하고 접해있고 별장 옆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얘네들마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만들어진 악취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실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방법 있어요.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기타 방법. 한번 설명해 볼게요. 확산법 거꾸로 해볼게요. 이거는 악취 내는 냄새가 요만큼 있는데 아주 제트 기류를 여기다가 태워 얹는 거예요. 공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희석시키는 거죠. 아까 관능법에서도 희석관능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공기를 집어넣어 확산시켜요. 그건 내 농장 하나만 있을 때 아주 바람을 엄청나게 많이 회로를 해가지고 막 불어넣어가지고 보낸다고 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웃 농가도 있고 악취 나는 곳마다 곳곳마다 그걸 다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 토양 탈취법이라는 게 있어요. 토양에 작물이 자라게끔 하고 그 토양 밑에다가 냄새 나는 걸 집어넣으면 냄새가 작물 뿌리에 영양원으로서 공급을 받아서 작물이 잘 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작물이라는 거는 무기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암모니아가 질소원이니까 걔네들을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기타 다른 물질들이 있으면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걔네들을 분해해가지고 작물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화산토가 발달한 데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제주도의 송이 같은 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 몇 번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 토양 탈취법을 하려고 그러면 축사만한 면적이 또 필요해요. 불가능하죠? 안 돼요. 그리고 요걸 그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토양에다 집어넣은 파이프에다 놓고 대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운동장만한 데다가 파이프라인을 다 공간을 구성을 하고 한 1m 밑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먼지는 제거하고 집어넣어야 돼요. 막히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약품 처리법으로 산화법, 은폐법, 중화법. 은폐는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다른 걸로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고 있는 방향제 이런 거, 향수 뭐 이런 거. 중화법, 황산 가지고서 암모니아를 중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알카리 아주 가성소다 가지고 황화수소를 중화시키거나 이런 걸 갖다가 중화법, pH를 중성화시킨다는 방법이에요. 그 밖에 산화법이 있어요. 산화법, 오존산화, 이산화 염소산화, 차염수환 산화, 플라즈마 산화, 플라즈마 결국 오존입니다.
이런 방법이 산화법이에요. 빨갛게 해놓은 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소법,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불에다 태우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연료비가 들어요. 가스 냄새 나는 걸 갖다가 한 600도 정도에서 태워버리면 제일 좋아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축산 농가에도 쓰이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연소법은 내가 모닥불 피워놓고 그 불에다 그냥 하는 거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촉매연소법이라는 건 이건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디젤 차에 보게 되면 2차 촉매가 있습니다. 마우라 쪽에 들어간 차 밑에 디젤 차 큰 차는 매연이 나올까봐 그 매연을 갖다가 또 한 번 불을 태워가지고 태워버려요. 근데 그 태울 때 거기다가 백금 촉매라든가 그 다음에 뭐 TiO2라든가 뭐 이런 그런 티타늄 같은 거 촉매 장치 해놓고 거기다가 불을 피우면서 그런 매연을 지나가게 해요. 그렇게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하는 게 촉매 연소법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얘보다는 열량가가 낮은 온도에서 한 300도 정도면은 잘 타요. 그래서 냄새는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사에도 적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흡착법. 흡착이라는 건 뭐냐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장 담글 때 숯 갖다가 하잖아요. 숯을 갖다가 해놓으면 거기에 찌꺼기가 붙는다면서요. 그래서 다공성 물질에다 붙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뭘 쓰냐면 액티브 카본을 써요. 숯 같은 거를.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문제는 숯값이 언제 감당을 다 해. 활성탄을. 그런 게 있고. 냉각법. 이거는 아주 농도가 높을 때 아예 차물로 해버리면은 공기 중에 기체 상태로 있던 것들이 액체 상태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안 오고. 그 밖에 물로 씻은 방법. 물로 씻어도 사람이 코하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냄새 나야 될 놈은 어차피 물에 녹으니까 그놈을 갖다가 물 충분한 물에다가 씻어버리면 수상치환이 돼가지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빨갛게 된 두 가지 방법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일단 만들어진 악취는 매우 주요해요. 그래서 웨스커라워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는 거고 기왕이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산화제를 집어넣어가지고 효과를 더 보는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악취 제어에 대한 일단 만들어진 악취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그리고 요거 산화법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액체뿐만 아니라 악취 나는 미생물, 부패 미생물을 직접적으로 물로 뿌려가지고는 세척이고 산화제를 뿌려버리면 그 부패 미생물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방법을 저는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약액에다가 노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다 뭡니까? 물로 씻어주는 수세예요. 공기 중에서 수세를 시켜야지. 공기 전체를. 그때 거기 입자가 붙어가지고 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똥과로 같이 붙어 떨어질 수 있죠. 어떻게? 근데 물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 물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방법을 쓰고 기왕이면 거기다 산화제를 쓰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보통 축사 안에다가는 해야 되는데 안에다 하게 되면 돼지가 감기 걸릴까봐 바로 보통 밖에다 하는데 안에다 하면 그 대신에 다른 안개 부분보다도 다른 방법에 도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미세 분쇄를 해가지고 미세 분쇄를 했다는 것은 비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른 악취하고 혼입이 되면서 잘 어울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악취를 잡는다기보다는 실제로 똥가루를 탁 잡아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물을 뿌리나 산화제를 뿌리나 무슨 약품을 뿌리나 그 효과는 당장 효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넘어가 봅시다. 또 펜으로 해서 뿌리는 거 다 알아요. 그 바이오 필터라는 방법이 있어요. 참 말은 그럴듯한데 이 바이오 필터는 말 그대로 바이오 생물들이 살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암모니아가 굉장히 높게 되면은 사람도 암모니아 냄새는 눈이 아픈데 거기 미생물이 살까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필터를 쓰려고 그러면은 일단 중성 범위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써야 돼요. 복합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처리 성능이 우수한 건 맞아요. 그런데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암모니아가 낮아야지 중성 범위가 돼야지 바이오 즉 미생물 곰팡이 같은 게 살아요. 그 안에서 실제로. 그러면서 걔네들이 복합악취 나는 냄새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얘는 저농도 10ppm 밑으로 온 농도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너무 농도가 높아지면은 적용 범위가 안 돼요.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해봅니다. 기본 원리는 그 미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무 목편이라든가 이런 데에 여기 곰팡이 물질들이 살아요. 이 사이사이에. 그럴 때 냄새 물질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그 냄새 물질들을 자기네 영양원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쓰는 걸 어떻게 하느냐? 가장 흔한 방법이 그 냄새 물질들이 딱 오면은 바이오 스크라바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충진층을 둬가지고 냄새 물질이 냄새 가스가 들어오면 나가면서 여기다가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 충진층에서 하고 한 단계 더 들어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나온 걸 2단계, 1단계, 2단계 그냥 하나만 써도 되긴 되고요. 나오면은 냄새 물질들이 여기를 통과를 할 때 여기에서 물을 뿌려주고 여기에다 충분 물질을 넣어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물을 다시 또 해가지고 또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냄새가 2단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바이오 필터고 여기도 바이오 필터예요. 근데 두 개가 한꺼번에 바이오 필터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는 바이오 스크라바지만 결국은 왜 스크라바라고 해가지고 여기 물에다가 암모니아가 좀 많이 녹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찌꺼기를 정리를 해준 다음에 바이오 필터에서 냄새를 없애준 다음에 냄새는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물에 계속 녹을 거니까. 그래서 물 처리가 따라가는 그런 겁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거 컴포스트에도 이런 부분이 달려있는 게 많아요. 보다시피 컴포스트 용적이나 인원 용적이랑 비슷해요. 이래도 100% 안 하고 여기 나오는 게 수증기가 막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여기서 나올 때 여기가 썩은 똥이 안 들어가고 아주 구수한 똥만 들어갔다면 얘가 컨디션 좋게 잘 발휘합니다. 문제는 썩은 똥이 들어가 버리면 암모니아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버리면은 여기서 pH가 안 맞아서 미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그냥 웨스크랍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건 퇴비 공장에 있는 바이오 필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냄새를 푹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냄새가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먹고 산다. 여기에 낀 곰팡이 종류들이 먹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습식 스크라바. 이게 뭐냐면 안에서 비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물속에 통과시킬 때 압력이 필요하니까 물이 지나가게 하고 거기다 비를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단으로 2단으로 막 쓰게 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멀티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개가 있고 뭐 2개가 있고 여러 개도 지그재그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왜 스크라바? 이거 물만 뿌려주는 거예요. 기왕이면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액비를 뿌리면 더 좋겠네. 그래서 액비를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군위 축협에 있는 사례이고 이건 제주 양돈에 있는 사례예요. 이렇게 안에서 막 비가 와요. 이 물을 갖다 도로 뿌려줘. 여기 있는 게 액비화 시설입니다. 이 액비를 계속 뿌려줘요. 액비가 물이자 그 안에 미생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액상 바이오 필터를 생각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했던 게 오존수 커튼, 저는 오존수 커튼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은 바이오 커튼이라고 불러요. 근데 바이오냐? 여기 미생물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오존 장치 기계에서 자 축사에서 배기팬들이 막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뼈대를 갖추고 이 뼈대 안에다가 밖에다가 이런 커버를 씌우고 다공성 커버죠. 그리고 그 안쪽에다가 안개 분무 노즐을 설치해가지고 여기 안개비가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냄새가 나오는 것들이 이 안에서 막 같이 안개비하고 하다가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치는 시간을 갖다가 벌자는 얘기죠. 그때 맹물을 뿌릴 수도 있고 오존을 장치를 갖다 물에 녹여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오존수 넣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건 맞아요. 효과는 똑같지만 문제는 여기서 이것들이 떨어지고 그 찌꺼기들이 똥찌꺼기가 이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썩어요. 그거를 안 썩게 해야 되고 얘가 또 한 번 넣었다고 맞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지 안 하면 여기서 냄새가 오히려 더 나요. 그리고 이 기계가 영구적이냐? 퀘션. 1년 못 갑니다. 그래서 기계가 전기가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바이오 커튼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미생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존수 커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데 지금쯤이면 노신 분들이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축산 발효액 순환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말로 하면서 액비 순환이에요. 근데 그 액비라고 하는 것들은 농장에 쓰기 위한, 농사를 짓는데 쓰기 위한 게 액비인데 그런 정도의 농사의 작물에 사용하고 있는 액비를 갖다가 순환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걔네는 pH가 유기물이 분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또 pH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pH가 높은 상태에서 축사에 들어가 버리면 축사 내부에서 슬러리를 또 분해를 시킵니다. 그게 분해될 때에 그 유기물 덩어리 중에서 암모니아가 또 뛰어나와요. 그래서 액비 상태의 컨디션을 갖다가 액비로 쓰는 정도를 갖다가 축사에다가 축사 바닥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유기물질 덩어리들이 분해가 되면서 여기서 분해가 되면서 뭐가 나냐면 작은 유기물들이 나오고
작은 유기물들이 나오고 또 한쪽으로 NH4가 나와요. 이게 유기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는데 얘가 pH가 만약에 7.8 이상이 돼버리면은 pH가 7.8 이상이 돼버리면 얘는 변화가 됩니다. 뭘로? NH3 가스로. 가스는 나와버려요. 그래서 축사 내부의 이 바닥의 컨디션이 항상 7.8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개의 축사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썩지 않으면 7.8로 안 올라갑니다. 보통 7대를 유지하고 있고 7.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안에 썩기 시작하면은 즉 똥덩어리가 큰 것이 분해되면서 이렇게 분해가 양쪽으로 돼버리면은 얘가 올라가 버리면은 얘가 말하자면 암모니아 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pH가 7.8, 8점이 넘어버리면은 암모니아 가스가 펑펑 튀어나와요. 이런 마당인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소위 얘기하는 액비, 축산 발효 중에서 액비라고 논밭에 뿌리는 액비 정도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이 액비 자체가 pH가 얘가 만약에 8점대가 넘었어요. 이런 게 일로 휙 들어가 버리면은 이걸 더 촉진시켜 버려요. 항일이 8이 넘죠. 그럼 암모니아가 더 나죠. 더군다나 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H2S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산 발효액이라고 저는 썼지만 액비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액비순환할 때의 액비는 농사 짓는 액비의 액비 수준으로 액비순환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좀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걸 갖다가 축산 발효액을 갖다가 이 발효액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냐면은 정화 처리할 때 폭기조에 있는 발효액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분뇨 썩는 거 방지시키고, 왜냐면은 썩어 들어갈 거를 얘가 썩지 않는 상태에 충분한 호기성 미생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고, 분뇨를 또 밀어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냄새도 제거가 되고 온도 습도도 유지되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나는 좋으니까 가축의 복지 차원이 좋겠죠. 그 다음에 관리자가 냄새 안 나니까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익이 온다. 실제 예를 보면은 지금 좀 빨리 할게요. 실제 예를 보면 천안에 있는 병천에 있는 농가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축사 내에 있는 거를 갖다가 축사 내부에서 나오는 거를 스크린을 쳐요. 그런 다음에 스크린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가 한 100일 정도 공간이에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한 100일 꽤 길죠. 그런 다음에 이걸 액비로 쓰거나 일부를 돌려가지고 RO라는 거는 리턴 다시 돌려보내는 거 5 발생량의 5배만큼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10톤 나온다 그러면 50톤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 발효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BOD는 79밖에 안 되고 TN은 290이 나오고 이렇게 지용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냄새가 없어요. 이 시설은 비육도가 3,000을 하고 액비 시설이 얘는 2,000톤이 되기 때문에 100일 정도 해당이 되는 거고 발생량의 5배는 순환을 시킨다. 이런 예도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누구 시설인지 아마 진작에 가르쳤는데 이게 제주도에 있는 원안경 시설인데 원안경은 주장하는 바가 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고액 분리 안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 원안경 시스템은 잊어버렸어요. 이제 있는 건 그냥 활용만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축사에서 나오는 거 바로 고액 분리 시키고 그 다음에 폭기를 갖다가 여기서 시켜주고 그러면 축사로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럼 축사에서 나올 때 하루 종일 이 정도 양이 줄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굉장히 적은 양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데 벌써 색깔이 다르죠? 누런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짙은 회색이 나오는데 검정색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기가 충분히 발효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발효만 시키면 거품만 남고 냄새가 덜합니다. 고액 분리를 반드시 하고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발효액을 이렇게 떠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볼까요? 평택에 있는 농가인데 이 집은 액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액비도 하고 액비 뿌릴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정화 처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는 100일 정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는 적어요. 폭기를 시키고 정화 방류까지 하는데도 HRT가 40일이에요. 적어요. 좀 전에 봤던 부분 볼까요? 여기는 HRT가 100일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죠. 그거에 비해서 얘네는 훨씬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어지면 적어진 대로 뭘 조치하느냐 고액 분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일반 스크린 분리를 하고 침전을 시키면서 고속 분리기로 해서 분리를 또 한 번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유기물들을 많이 뺐기 때문에 얘가 적어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도 매 한 가지 모든 시설은 정화 처리를 하나 액비 처리를 하나 액비 순환용 처리를 하나 어쨌든 고액 분리를
철저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이 시설은 작아지고 이 시설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운영 경비가 적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해주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액비도 쓰고 이걸 갖다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나노 필터입니다. 나노 필터에서 맑은 물로도 보내고 정화 방류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를 3배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방류 수질이 BOD가 1.4 없는 거죠. 측정상 오차지 TN이 29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고 실제 농장이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다가 이 정화처리 시설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이 정화처리 시설에서 전에는 여기 농장에서 나오는 거를 2단 고액 분리 2번을 해주고 이 찌꺼기들이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화처리 시설에서 충분히 해준 다음에 나노 필터라는 막분리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물이 여기 노란 호스 끝에다 묶는 거 여기다 까만 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정화하는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액비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주에 있는 농가는 액비를 하는데 여기는 40이 비해서 적죠. 그래서 정화방류 쪽까지는 접근을 못해요. 그 대신에 만족스러운 액비를 하는 이상 없이까지는 갔어요. 여기도 충분히 여기 고액분리 하나 가지고 하면서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걸 침전시켜가지고 옆에다가 이 집에는 주요된 거는 주변에 옆에다가 나오는 배기구에 있는 데다가 여기는 스프레이를 시켜주고 물 2번 하는 거예요. 액비순환대로 들어가고 발효순환은 순환대로 들어가고 여기서 침전도의 윗물은 침전이 잘 안 됩니다. 이물이나 금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옆에다가 배기구에다가 직접적인 살포에서 나오는 공기를 한 번 더 정화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집도 만약에 여기다가 스크린을 하나 더 넣고 스크린에다가 고액분리를 하나 더 넣었으면은 훨씬 더 컨디션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큰 농가입니다. 근데 이게 축사 옆에 뻥뻥뻥뻥 나오는 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 벽돌 집을 지어줘요. 창문 밖에 뻥 뚫려 있는 그래서 배기구가 이렇게 뻥뻥뻥 있는 데다가 그래서 배기구가 이렇게 있는 데다 위에다가 노즐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냄새를 갖다가 물로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어떤 물이냐? 요거 액비 가지고서 그렇게 씻어주는 거 여기서 나온 걸 도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 버리니까 여기 배구에서 나온 게 여기서 냄새가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기본적으로 바닥에는 액비순환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발효액을 잘 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가 있다. 뭔 절차냐? 유기물을 충분히 발효시켜라. 어느 정도로 하냐? 기준이 있다. 충분히. 말이 애매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pH가 7.5 미만이 될 때까지 시켜줘야 된다. pH 7.5만 이하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농사에 쓰는 액비 안 돼요. 그거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걸 또 뭐면 돼요? ORP라는 개념이 있어요. ORP. 산화, 환원, 포텐시오 메탈이라는 게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시오 메탈이라는 방법인데 이거 얘기해가지고 보면 얘가 100 이상. 근데 뭐 제가 100 이상을 썼지만 100 이상 가지면 정화처리 수준이 돼버리니까 플러스 5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게 미생물화를 갖다 시켜줘야 돼요. 미생물로 변화를 시켜주고 유기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 설명하면 이 ORP라는 것이 개념이 여러분들 좀 생소할지 모르는데 이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pH를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보냐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BOD가 이렇게 공기 중에서 유기물이 산화되면서 BOD 값이 쭉 올라갑니다. BOD 여러분이 BOD 얼마 얘기하죠? 그래서 뭐 축산 배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BOD 2만이다 5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BOD는 BOD 파이고 오일 측정값을 나타냅니다. BOD 20이라는 것도 있어요. 20일 동안 측정한 값. 이걸 해보면은 BOD가 여기서 출발해서 5일 될 때까지 쭉 해서 안정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BOD가 100이네 200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5일 만에는 요 정도에서 달하는데 계속 내비둬 봤더니만 이게 5일이 아니라 또다시 쭉 올라와요. 두 가지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20일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안정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얘는 카본을 원료로 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먹을 때 양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20일 동안 가만히 따뜻한 데 나오니까 점점 동안 요때 없어지는 게 N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커브를 가져요. 그래서 이 질소 분해되는 아까 제가 설명 잠깐 했죠? 똥덩어리가 있으면 얘가 가수 분해되거나 미생물이 건드려서 분해하게 되면은 그냥 작은 유기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엔드 여기가 NH 포가 플러스 이게 나온다고 했죠.
요게 돼 있는데 이거를 분해하고 있는 작은 유기물들을 먹어치우고 있는 애들은 미생물 중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바시리우스예요. 바시리우스, 예를 들어가지고 락토바실리우스, 고초균, 이런 애들. 얘네들이 하는 거는 다 얘를 먹습니다. 얘네들도 먹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얘가 이걸 먹느냐 아니에요. 얘네들은 유기물을 먹는 애들이에요. 사람은 뭘 먹죠? 흙 퍼먹어요? 석유 먹어요? 석탄 먹어요? 아니에요. 못 먹어요. 사람도 유기물을 먹어요. 그 유기물을 고기로 먹고 채소로 먹고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유기물을 갖다가 먹는 생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속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도 종속영양생물이에요. 요놈도 종속영양생물이에요. 그 미생물이니까 종속영양미생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무는 뭘 먹어요? 나무도 유기물을 퍼먹어요? 풀도 유기물을 퍼먹나요? 아니에요. 땅속에 있는 무기물들을 먹는 거예요. 혹은 땅속에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놓고 만든 무기물들을 먹어요. 그래서 수경대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물을 먹어서 생명체로 들어온 애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독립영양미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은, 풀하고 나무들은 다 독립생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유기물을 먹는 것들은 이러니까 얘네는 종속영양미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는 누가 먹어? 무기물인데 독립영양미생물이 먹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요게 질산화균이에요. 그래서 질산화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네를 먹어가지고 뭘로 바꿔주냐면 점점점 바꿔줘요. NO2, NO3로 바꿔줘요. NO3 여러분들 알다시피 질산이에요. 이게 질산이 됐을 때 비로소 pH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근데 동시에 다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못 일어나요. 얘도 산소를 필요로 하고 얘도 산소를 필요로 하네요. 그래서 폭기저에다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얘도 산소 필요하고 얘도 산소 필요한데 이놈이 땅 파먹고 사는 놈이 세겠어요? 고기 먹고 사는 놈이 세겠어요? 훨씬 고기 먹고 밥 먹고 유기물 먹는 애들이 세요. 힘이. 산소 포집을 얘네들이 O2를 똑같이 필요로 하는데 월등하게 얘네는 힘이 세요. 그래서 폭기종에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데 얘도 먹다가 찌꺼기가 남아야 얘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폭기량을 많이 집어넣어 줘야 얘가 살아요. 조금 넘으면 안 살아요.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5일 동안에 스타트 해가지고 먹으면은 얘를 먹는 놈, 즉 유기물에서 독립영양미생물보다는 종속영양미생물들이 훨씬 빨리 자라요. 얘네가 다 먹어치우고 나서 BOD가 없어질 쯤 돼야 얘네들이 별로 먹을 게 없네? 그 산소 소비도 안 하고 절도 안 해요. 그때 얘가 활동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가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유기물이 발생하고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그러면 암모니아가 발생했을 때 질산화균들이 먹어줘야 되는데 유기물이 너무 많아. 그럼 유기물이 많으면 얘만 죽어라고 활동을 해요. 공기 집어넣어주면 얘가 다쳐먹어서 얘는 못 나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고액 분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게 고액 분리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이 잘 돼야 아무래도 얘가 적어야 얘도 적어주시면 얘가 적어야 얘들이 활동을 갖다가 멈춰서 어느 정도 먹어치우고 나서 좀 쉴까 해서 공기 소모를 안 할 때 질산화균이 소모를 해서 pH를 낮춰줄 수 있는 질산을 만들어줘야 돼요. 잘 만들면 이제 pH가 5.8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ORP는 뭘 보냐면은 얼마나 유기물들이 산화, 분해가 되었느냐를 보는 지표고 그 다음에 pH를 보는 거는 여기 질산화균들이 얼마나 활동을 해가지고 pH가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변화를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산 발효, 여러분들이 말하는 액기순환 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조건, pH 100까지는 안 돼도 좋아요. 50 정도, 플러스 50 정도. 왜 플러스 50이냐고 얘기를 하면은 슬러리 돈사에서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500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는 한 450, 통상 400 정도는 돼요. ORP 값이. 나중에 여러분들 ORP 메타라고 손가락만한 기계도 있어요. 단순한 거는 20만원짜리도 있지만 한 5만원짜리도 있어요. 체크를 해보면은 축사에서 슬러리 분뇨가 나오는 거는 거의 마이너스 400 이상이에요. 그리고 점점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쯤 되면 냄새 좀 없네? 이런 상태가 돼요. 이게 그러면 약간의 질산화도 조금 일어나면서 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유기물들이 남아있거든요. 요게 지금 소위 여기에는 액비. 이거 땅에 뿌리는 액비.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50 정도. 요 정도 이상에서 플러스 100. 요 정도가 뽑기죠. 정화 처리할 때 뽑기죠. 플러스 100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되는 정도의 플러스 50 이상이나 100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축산 발효액으로 축산을 돌려줘야지 이게 pH도 맞아지고 다 낮아지는 겁니다. 더 이상은 사실은 질산화가 일어나는 그 내부적으로 섞여 있으니까 플러스 50이나 플러스 100이 나오지만 질산화가 일어나는 단계는 플러스 30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섞여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ORP 개념을 잘 알면은 악취하고도 심각한 연계관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악취가 어느 정도 나냐면 아까 제가 황화수소를 잠깐 얘기했는데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0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축사 내에서 ORP만 딱 찍어봐도 아 얘네들은 황화수소 냄새가 나고 암모니아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액비순환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액비순환을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고액 분리입니다. 이 고액 분리라는 게 스크린 한 번 분리가 좀 안 돼요. 스크린 분리한 다음에 필터 프레스를 하든지 아니면 그 벨트 여과를 하든지 데칸타를 돌리든지 해가지고 그 정도는 해줘야 얘가 가능해져요.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완전 무치 상태는 당연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발효액을 본사를 그럼 얼마나 보낼 거냐? 이걸 갖다 보내는 거예요. 3배에서 10배 정도. 발생량의 3배에서 10배 정도. 저는 10배를 갖다 권장을 해요. 근데 농축해가지고 밑에 있는 미생물을 보내겠다고 3배 보내면 돼요.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줬는데 쫄쫄쫄 보내면 안 되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어떻게 이제 3배나 이 정도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그 축사 밑바닥을 휘저어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쪽 규층에서 한쪽으로 쪼르륵 흘러간다. 이러면 안 되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굵은 글씨만 보게 되면은 축사를 많은 미생물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 내부 청소 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설계 고려할 생각이 축사 바닥에서 썩도록 부패 미생물이 활동해서 내비두면 안 돼요. 반드시 썩지 않도록 많은 양을 갖다 보내서 보내고 유석이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그거 다음에 액비순환 하니까 축산 발효순환 하니까 피트 청소 안 해도 돼.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돼. 그 안에 깔아주니까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청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한두 번쯤은 피트를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다면 고압 분무기 소음을 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고액 분리기는 반드시 1mm 이하로 1차 해주고 2차 제가 권장해놨었지만 해야 돼요. 데칸타, 뭐 원심 분리기 아니면 필터 프레스 아니면 벨트 프레스 이런 걸 해가지고 권장사항으로 써놨지만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는 아까 얘기했었던 이 사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들려고 하려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2차까지 고액 분리를 꼭 해야지만 된다. 그거 없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산소가 공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N 먹는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하니까 얘가 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넣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얘기했냐? 공기를 0.03 이상으로 확실히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폭기조절이 축사 필수는 빨리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30일 혹은 40일 정도에 40일 정도는 해줘야 돼요. 충분하게 폭기량을 해줘야 되고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분뇨 발생량보다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 나옵니다. 액비로 그냥 내려간다 한다 그러면은 30일 이상의 폭기조 용적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0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에 정화 처리까지 접근을 한다 그러면 N 관계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정화 처리까지 하면은 한 40일 이상의 용량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화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2단 이상의 분리를 꼭 해줄 것. 40일 이상 확보해줄 거, 공기 넣어주는 거 확실히 넣어줄 거. 그런 다음에 DAF 쓰든지 염화철을 써가지고 가부상 쓰든지 뭐 침전시키든지 그 다음에 뭐 멤브레인 필터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반면 이런 방법을 써줘야 돼요. 세상에는 공짜라는 건 없고 그만큼 내가 쉽게 가려고 그러면 그만큼 투자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우리 농장에서 못하고 안 하는 것이 뭐냐? 분뇨를 썩게 내비두거나 그 다음에 청소를 안 하거나 이런 문제가 다분히 있어요.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가 커지는 걸 갖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전기를 너무 많이 줘. 여기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2차, 2차, 3차까지 자꾸 분리를 해주는 기초입니다.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좋다. 그런 걸 지게 드리고, 그 다음에 냄새 나게 하는 거 앞서서 다시 앞에 돌아가 보면은 다 납니다. 특히 이거 폐사축. 폐사축에 대해서 뭐 퇴비에다 놓고 잘 뻥치지 마시고 폐사축은 폐사처리장으로 보내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퇴비에다 놓으면은 엄청나게 냄새 많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먼지 제거 잘해줘요. 먼지가 뭐예요? 똥가루예요. 한번 볼까요? 축사가 이래요. 먼지는 거미줄을 보면 안다고 그래요. 거미줄이 왜냐면 거미줄은 하루에 한 번씩 치지 않고 한 번 치면 일주일 써야 돼요. 근데 먼지가 거미줄에 들러붙으면 얘가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옆에 또 쳐.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축사는 거미줄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룻밤 지나면 얘가 쓸모없어 또 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치고. 실제로 해보세요. 비까지 걷어보세요. 이틀 지나면 또 먼지가 그만큼이야. 그거는 하고 있는 먼지가 없는 축사는 거미줄이 별로 없어요. 그 먼지라는 게 뭐냐? 다 똥가루고 다 냄새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돼지 이거 죽은 거 여기다가 또 팽개 쳐놨어요. 말은 잘해. 테이프에다 묻었대. 이게 테이프예요? 나 똥이지? 그래서 던져놓은 거지? 냄새가 여기서 엄청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난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농장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코가 마비된 것 뿐이에요. 여기 냄새 채취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토끼도 안 하면 애기줘요. 그냥 똥만 받아놓은 거예요. 건드리지 않으면 안 난대. 말은 좋지. 건드리 더 나는 것 뿐이지. 납니다.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걸 얘기를 칩니다. 자, 농장을 점검해보면 이렇게 암모니아 나는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매일입니다. 매일 청소소도 매일이 일주일에 한 번 소독에 나겠다고 안 돼요. 미생물들은 이 소독이나 청소는 매일 해줘야지 부패균이 없어지지 하루만 지나면 원시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일 하는 거 안 해. 죽어도 자기가 안 하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매일 해보십시오. 안 납니다. 훨씬 줄어듭니다. 즉 무거운 냄새 정도는 절대로 안 나요. 청소소독 매일 하시죠. 매일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밝아야 청소를 하는 마음이 생기고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껌껌해가지고 이걸 상식 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청소할 때 관리할 때만 키우면 되는 거죠. 그걸 안 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반드시 밝게 킬 수가 있어야 돼. 평소에 꺼 있다가 조명 설치를 해놓고 그래야 구석구석하고 하는 거죠. 깨끗해야 됩니다. 네. 청소도은 매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퇴비장에서 많이 나요. 그래서 막아요.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는 거는 동의를 안 해요. 이거는. 요 정도는 막아도 돼요. 수분 조절해준 다음에 덮어놓는 건 필요가 있어요. 왜냐?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면 퇴비와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공기는 통할 정도로 많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커버해주는 게 좋은데 좀 잘못 가르치세요. 너무 밀폐만 강조하고 너무 밀폐라면 오히려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퇴비를 이렇게 수분 조절해가지고 바닥에 물이 질질 흐르지 않을 정도로 잡아서 넣고 안에서 뒤집기도 잘해주고 어느 정도는 밀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냄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밀폐는 꼭 필요하다. 폐사축 퇴비로 해가지고 잘 싸주면은 되기는 돼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냄새 납니다. 그래서 엄청나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폐사축 보관실에다가 집어넣어놨다가 냉동차 태워가지고 돈 주고 보내십시오. 그게 속 편합니다. 요즘 8대 방역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런 거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폐사축 전문업체를 보냅니다. 주변에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냄새 안 나겠다고 안 날 수가 없어요. 홈트 포장 싹 해주고 정리정돈하고 웅덩이 같은 거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안 한다. 그 다음에 고액 불리기 쪽에 아무래도 들고 흔드니까 냄새 많이 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최대한 대로 불이 나온 중에 이렇게 싸야 돼요. 어느 정도 줄어드냐? 이렇게 요 카바만 씌우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놓잖아요? 이렇게 오픈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줄어요. 52, 3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이상은 줄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게 밀폐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비 열심히 잘하면 그것도 냄새 안 납니다. 썩은 거 가지고 뒤집지 말고 처음부터 뒤집으면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시야 차단벽 매우 바람직해요. 수목이 많은 것도 좋은데 사람이 보면 냄새나는 건 사실이고 냄새가 좀 낮게 깔려 도망도 많이 가요. 그래서 차단벽을 이렇게 요즘에 멧돼지 때문에 차단벽 설치 많이 하십시오. 좋습니다. 농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딱 있으면은 민원도 안 나고 냄새가 요 안에 갇혀가지고 저 멀리 도망 안 가요. 괜찮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벽화라도 그려놓으면 더 좋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방면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냄새가 해결이 되지 그리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